인사드릴게요. 저는 원가관리회계 강의 맡은 공영목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날이니까 저희 아무리 주말반이 좀 컴팩트하게 진행이 돼도 간략하게 제 소개랑 아,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좀 OT는 좀 짧게 할게요. 저는 일단 여러분 이제 설명회 오셔가지고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뭐 동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공기업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회사 다니면서 1차 시험, 2차 시험 전부 붙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1년 더 다녔죠. 1년 더 다니고 그만둔 다음에 지금 세무사 사무실을 10년째 운영하고 있고 강의도 1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좀 넘었네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말반에 와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이시거나 아니면 학업을 병행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일요일에 제가 계속 강의를 하거든요. 이제 일요일 날 계속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이제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수업이 없으시잖아요. 재무회계랑 세법은 계속해서 아마 일반적으로 토요일 날 할 거예요. 근데 원가관리 회계는 일요일 날 할 거기 때문에 일요일 끝나고 나면 수업이 없으시잖아. 그러면 찾아오세요. 고민도 많고 뭐 저처럼 또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그냥 학원 말고도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냥 찾아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러면 돼요. 그래도 많이 안 찾아오세요. 많이 안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편하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직장 병행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은 강의 진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바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일단 수업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간략하게 원가관리 회계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가관리 회계가 제목부터 그렇죠. 이름 과목명이 원가관리 회계잖아. 그러니까 원가회계랑 관리회계 두 개의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이 비중을 보면 교재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원가회계 파트가 딱 절반 정도 분량이 관리회계 파트도 딱 절반 정도예요. 그래서 절반 정도 50대 50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험 출제되는 것도 거의 5대 5예요. 근데 아무래도 가끔씩 보면 이제 원가회계가 좀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1차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1차 시험이 우리 16문제가 나오는데 8문제, 8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한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비중인데 공부를 할 때는 수업을 할 때는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원가가 조금 더 60% 정도로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원가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관리회계 파트가 좀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회계 파트에 좀 더 우리가 수업 비중은 높을 거예요. 여러분 원가회계 요 파트 원가회계 파트랑 관리회계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원가회계 파트가 이거 그냥 원가 계산하는 겁니다. 원가 계산. 원가 계산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가가 뭡니까? 어, 원가가 뭔지는 이따가 그냥 교재에 정의가 있는데 안 중요해. 그건 안 중요하고 여러분 일단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여러분 우리 저랑 여러분들 빼고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전에 상품이었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상품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상품입니다. 상품이기 이전에는 제품이었습니다. 제품과 상품의 차이는 아세요? 상품은 우리가 그냥 유통기업, 유통업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마트나 쿠팡에서 우리가 사면 상품인데 그것들을 이마트나 쿠팡에 우리가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만들면 그건 제품이죠. 그래서 제품이었다가 상품이 되는 거죠. 이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여러분 가격은 우리 제가 이제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경제학과 이제 우리 대학교 가면 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양 과목으로 어떤 과든지 상관없이 경제학 원론 좀 많이 듣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는데 저 때는 경제학 원론 수업이 정말 탁 학생들이 정말 많아서 학교에서 이제 보면 우리 다 문돌이잖아요. 아닌가? 이과도 있을 수 있죠. 이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문돌이실 텐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학교 문과에서 개설된 과목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경제학이에요. 워낙에 이제 교양 과목으로 많이 들으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이게 수량이고 이게 가격이라고 할 때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별로 없어. 있기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공부했는데 사실은 우리 회계학에서는 이렇게 바라보질 않아요. 이거 경제학적 접근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것들도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 부분도 다 나중에 이제 관리계 파트에 가면 좀 공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땡겨서 조금 한번 맛보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회계학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회계학에서는 가격은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야. 가격은 원가가 있으면 원가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예요? 마진, 이윤 붙여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회계학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사실은 맞는 편이고 사실은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애플이에요. 아이폰이야. 물론 애플은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가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폭스쿨에서 만들고. 그렇죠? 근데 원가가 아이폰 한 대 이제 원가가 계산해 봤더니만 납품을 받은 거죠. 사실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면 우리가 가격이 아이폰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됩니까?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안 그렇죠? 이런 거야 그냥 우리 애플이야 어쩔 거야 갤럭시보다 좀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야 우리 100만 원이면 플러스 이윤 우리 100만 원은 벌어야지. 이렇게 해서 가격 결정되는 거죠. 200만 원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엔비디아야. 엔비디아도 제조업은 아니죠. 어차피 자기네 직접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대만에서 다 만들지. 근데 원가가 봤더니만 칩 하나가 1000만 원이야. 얼마에 팔아요? 3천만 원에 파는 거죠? 우리 엔비디아야. 니네가 우리 아니면 어디서 AI 칩을 우리가 제공받을 거야, 니네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300만 이렇게 결정합니다. 엔비디아는 매출총 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막 60%, 70%잖아. 그렇죠? 그냥 원가에다가 자기네가 붙이고 싶은 대로 그냥 마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격이.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냥 원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몇 퍼센트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격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계산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무조건 이렇게만 결정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결정되는 것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서 보면 분필이에요. 분필 가격. 분필 가격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분필을 여기 아무리 잘 만든다면 여기다가 사과 로고를 찍어가지고 뭐 이윤율을 뭐 100%, 200% 붙여서 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팔 거 아니죠. 뭐 여기다 에르메스라고 찍어가지고 뭐 명품 분필이야 이렇게 비싸게 팔 거 아니죠. 이게 분필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분필 가격은 이렇게 결정돼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분필 한 개당의 가격, 물론 하나씩 팔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50개, 100개씩 팔겠지만 가격이 결정돼 있다고요. 그 결정된 가격, 얘가 미리 결정된 거죠. 결정된 가격 하에서 우리가 최대한 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요 가격 결정된 것보다 원가를 낮게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100원이야. 그러면 우리는 원가 얼마? 원가를 우리가 이윤을 얼마큼 가져가고 싶으면 원가는 제품 한 개당, 그러니까 분필 한 개당 100원보다 무조건 낮게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100원보다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100원보다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우리가 원가 정보를 알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가 계산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고 기업에서는 이 원가 계산하는 파트가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에서 원가 파트예요. 그럼 관리회계 파트는 크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공부를 하고 나서도 크게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을 중요한 것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시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통제, 의사결정, 그리고 마지막이 성과평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는 게 관리계 파트예요. 그래서 통제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봤잖아요. 원가 우리가 분필이라고 한다면 100원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료도 들어갈 테고 사람도 써야 되니까 우리가 사람도 갈아 넣어야 되니까 노무원가도 들어갈 테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계산해서 제품 단위당 분필 한 개당 원가를 100원에 만들어야 돼. 그럼 100원에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회사가 제조업이니까 그죠? 그런 노력들 계속해서 원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계속해서 생산 공정을 변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제예요. 그렇죠? 의사결정은 뭐예요? 의사결정은 여러분 그냥 간략하게 맛만 보는 거야. 나중에 다 다시 공부할 것들을 지금 어떤 건지 그냥 성격만 한번 보는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 적을 필요도 없어. 의사결정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제품 라인 이제 있고 또 다른 제품 라인도 있고 또 다른 제품 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 라인이 있어. 근데 어떤 제품 라인은 우리가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계속 손실을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 제품 라인은 만들지 말자.
이거 의사결정이죠. 기업은 사실 계속해서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냥 의사결정하는 게 우리 CEO, 우리가 위에 주로 경영진들의 하는 일들은 거의 의사결정이죠. 그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우리 원가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 원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 외부에서 갑자기 우리가 정규시장에서 잘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량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 주문을 받아들이면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원가와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거액의 대량의 주문이 들어오면요. 싸게 팔아달라는 주문들이 많아요. 그렇죠? 한 번에 많이 우리가 주문할 테니까 좀 싸게 해줄래? 그러면 우리 이제 원가 정보를 가지고 이 특별 주문에 대해서 대응하게 된다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과평가입니다. 성과평가 뭐예요? 우리가 제품 라인을 우리가 A 제품도 만들고 있고 B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A 제품을 만드는 애들, B 제품을 만드는 애들 우리가 성과평가 해봐야 되겠죠. 뭐냐면 성과평가라는 것은 원가를 좀 낮은 수준으로 만들면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가격이 결정돼 있다고 한다면 낮은 원가로 만들면 이익을 회사에 높게 가져올 테니까. 그렇죠? 아니면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생산 라인 1, 생산 라인 2 이렇게 두 개의 생산 라인이 있어. 근데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두 개의 생산 라인 중에서 좀 더 원가를 낮은 원가로 우리가 제품을 완성시킬 수 있다면 품질 수준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낮은 원가로 만들면 잘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과평가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잘한 곳에는 인센티브 줄 거고 성과급 줄 거고 그렇죠? 못한 곳은 인센티브 그렇다고 뭐 벌점을 주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낮은 인센티브를 주겠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원가와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여러분 제 머릿속에는 원가 파트와 관리회계 파트가 이런 구조로 나눠져 있는 것이다. 이런 성격이 있는 것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원가관리회계 지금 과목 특성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형화된 틀을 공부하는 게 우리 원가관리회계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정형화된 틀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말하면 왁구예요. 그냥 왁구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를 우리가 주어진 숫자들을 가지고 원가를 계산하는 과목이에요. 우리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원가를 계산하는 틀이 있어요. 왁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왁구를 계속해서 익혀가는 게 원가관리회계입니다. 왁구를 잘 익혀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들이 있으면 어떤 위치에 어떠한 숫자들을 가져다가 넣을 것인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게 그냥 원가관리회계입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틀을 계속해서 숙지하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원가관리회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왁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론을 공부를 하는데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이 왁구를 공부해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를 풀죠. 근데 우리는 이론을 다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왁구로 이론을 또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이론이 있고 계산 문제가 있으면 계산 문제를 풀어서 또 이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는 게 우리 원가관리회계입니다. 자,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좋은 과목이 바로 우리 원가관리회계. 뭐냐면 자, 우리 재무회계 어저께 했죠? 재무회계랑 세법 어저께 개강을 했습니다. 재무회계랑 세법은 여러분이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실력 차이가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실력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물론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거지만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바로 재무회계나 세법이에요. 원가관리회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나 세법은 공부하다 보면 제가 다른 과목을 이렇게 비하하는 거 아니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토 나온다고. 짜증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해도 이해 안 되는 게 있고 정복하지 못하는 주제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실력이 이렇게 점점 갈수록 벌어져요.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이렇다고요. 요래. 잘해봤자 이 정도고 못해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게 원가관리회계라고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 그냥 넣는 족족 어느 정도로는 점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재무회계나 세법보다는 좀 쉬워요. 재무회계나 세법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면 또 안 돼. 재정학이나 무슨 선택 과목보다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는 어렵고 재무회계나 세법보다는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해 안 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 가면 여러분한테 이실직고를 해요. 어느 정도 가면 어려운 게 있다. 이건 좀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 연습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다시 이해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재무회계나 세법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고수라는 거 없고 우리가 어느 정도만 하면 점수가 올라와요.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 과목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험이요. 평균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잖아. 그죠? 평균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인데, 어, 재정학이라든지 선택 과목을 60점을 목표로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는 다 여러분 마음속에 70점, 80점이 목표야. 그리고 우리가 회계학과 세법을 마음속에는 6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60점을 맞아서 합격을 한다. 1차 시험에서 만약에. 그러면 정말 엄청난 고득점자야. 우리 시험은 지금 최근에 들어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제가 풀어가지고 올해 1차 시험 푼 거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고 학원 무료 강의에도 올려놨거든요. 동영상이 있을 텐데 무료 특강으로 그냥 공개한 거 자료도 다 있어요. 1차 시험을 그냥 다 풀어서 풀이까지 그냥 달아가지고 학원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놨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50점 정도를 맞으면 평균적으로 합격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나 작년 시험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꽈락이 40점이잖아요. 꽈락 맞으면 우리 아예 시험을 통과 못하는 거잖아. 아무리 평균 60점이 넘어도. 근데 꽈락을 면했는데 시험을 떨어지기도 어려워. 무슨 말이에요? 꽈락을 면했으면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 붙었을 거라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로 어렵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40점을 못 맞는다는 거죠. 현실이 그런 거예요. 자,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 시험인데 찍어도 20점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점만 맞으면 되잖아. 나머지 20점을 80점에서 나머지 20점을 맞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 과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재무회계랑 우리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 건데 재무회계랑 원가는 같이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재무회계 어려워. 그럼 뭐에서 점수를 맞아야 돼요? 원가 관리에서 점수 맞아야 돼요. 쉬운 과목에서 점수를 맞아야 된다고. 우리 시험은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를 나 혼자 풀었다고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남들이 푸는 문제를 똑같이 풀고 한두 문제 더 풀면 그냥 합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를 정확하게 맞춰야지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나 혼자 파고 들어가지고 맞춰낼 거야, 정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시험 못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가 관리도 중요한 과목이에요. 이해가 안 돼서 포기하는 부분 없을 거예요.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다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모든 주제를 다 정복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 문제는 연습량에 비례해서 점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볼게요.